오늘은 김만중의 소설 두음몽 발단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의 내용은 당나라 때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대사의 명으로 용궁에 갔다가 술을 얻어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와 서로 희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해에 유배되어 있던 김만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지은 몽자륙의 국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소설이라는 거죠. 몽자륙이니까 아하, 꿈이 중간에 들어가네요.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공 성진이 꿈속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깨어난 후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한마디로 인생무상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불도에 귀의한다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불제자 스님이네요. 동자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간에 성진은 꿈속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국가와 군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뒤에 뿅 하고 깨어나서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불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교적 가치관이 되게 강한 그런 작품이면서도 또한 유교적 가치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요 도교적 가치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1장 노존사 남악강묘법 소삼이 석교봉 선녀. 자,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러한 소제목은 아무래도 뒤에 있을 내용을 요약적으로 미리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무슨 내용이냐고요? 노존사, 즉 늙은 아주 도학이 높은 스님이 남악, 강, 묘법, 남악산에서 강했다. 강은 강론하다. 우리 뭐 강의하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묘법을 강의했다. 그럼 소삼이, 소니까 뭐 어리네요, 그죠? 자, 삼이니까 젊은 중이 석교에서 봉 만났어요. 누구를? 선녀를. 그래서 도학이 높은 노승은 남악산에서 묘법을 강론하고 수학하는 젊은 중은 석교에서 선녀를 만나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배경 첫 번째니까는 전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그 다음에 인물을 소개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하의 명산이 5이 있으니 동쪽은 동학태산이요 서쪽은 서학화산이요. 화산? 예전에 무협소설 같은 거 읽을 때 화산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남쪽은 남학형산이요 북쪽은 북학항산이요 가운데는 숭산이다. 숭산파. 오학 중에 오직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멀어 구의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정강이 그 북쪽에 있고 소산강물이 그 삼면에 둘러 있으니 제일 수려한 곳이다. 그 가운데 추경, 자계, 천주, 성름, 연화 5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수목이 울창하고 구름과 안개가 가리워 날씨가 매우 맑고 햇빛이 밝지 않으면 사람이 그 근사한 진면목을 쉽게 보지 못하였다. 배경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배경을 제시하면서 특히나 어때요? 요 연화봉, 요게 공간적 배경이거든요. 이 연화봉은 어때요? 수목이 울창하고 구름과 안개가 가려 날씨가 맑고 햇빛이 밝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본다면 판타스틱하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인간 세상과는 다른 그런 어떤 초월적인 공간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청명한 날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매우 신령한 곳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초월하는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뭐 연화봉의 위치와 지세. 태조가 홍수를 다스리고 형산에 올라 비를 세워 공덕을 기록하니 할 때 이 태조를 이성계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홍수를 다스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역사에서 고대 임금 중에 홍수를 다스린 임금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산에 올라 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임금이 치수를 하였을 때 새겼다라고 하는 구르비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우임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글의 구름 같은 글자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밝고 뚜렷하여 아직 남아있고 진나라 시절 여자 신선 위부인이 돌을 얻어 하늘의 벼슬을 하여 성관 옥녀를 거느려 형산을 평화롭게 하였으니 이가 곧 남악 위부인이다. 예로부터 오면서 신령한 자치와 기이한 일을 이루 기록치 못할러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비가 아니라 누구? 그렇죠. 위부인이죠. 위부인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 이부인이 어떤 사람인데 형산을 평화롭게 하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존사 소삼이 그랬는데 노존사는 언제 나오고 소삼이는 언제 나와? 좀 더 볼까요? 당나라 시절 이제는 진나라에서 당나라로 내려왔나요? 서역 중이 천축국으로부터 들어와 천축국이 어디냐? 그러면 인도예요. 중국에 들어와 형산의 빼어남을 사랑하여 연화봉 아래 초암 풀로 만든 암자를 짓고 대승법을 강론하여 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불교 진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가르치고 귀신을 제도하니 제도한다는 건 뭡니까? 부처의 길로 인도하다, 극락세계로 인도하다 이렇게 볼까요? 교화가 크게 행하여 모두 이르기를 살아있는 부처가 세상에 났다 하여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힘을 들여 큰 절을 지으니 스님이 진짜 훌륭한가 보다. 절문은 동정의 들을 향해 높이 열리고 법당 기둥은 적사오에 박혀있다. 5월의 찬바람에 부처의 뼈가 서늘하고 온종일 하늘의 음악이 향로에 피어오르네. 자, 요거는 시를 인용한 거네요. 그죠? 시를 인용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스님의 어떤 행위 내지는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시는 두보의 시 악록산 도림 이사행에 나오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3구에서 6구까지가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위에 있는 본문이나 해설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얘기한다면 법당 기둥은 적사호에 박혀있다. 전에 기둥이 적사호에 박혀있다. 호수에 박혀있다는 거예요. 5월 찬바람에 부처의 뼈가 서늘하고 온종일 하늘의 음악이 향로에 피어오른다는 건 6대의 하늘의 음악이 향로에 오는구나. 그냥 스님이 절에서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문을 외우고 하는 어떤 돌을 닦는 장면을 이렇게 절로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관대사가 연화봉에 와서 대승법을 강론함. 실은 아까 그 제목에 나오는 노대사 있죠, 스님. 그 노스님이 요 육관대사를 의미합니다. 연화봉 도량이 거룩하니 이때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 사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남북에 으뜸이 되었더라. 이제는 연화봉이 육관대사가 강론을 펼치는 절이 최고가 되어버렸네. 이 화상이 육관대사가 항상 금강경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으니 금강경이라는 건 금강반야 바라 밀다 심경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금강과 같이 경고하여 능히 일체를 끊어 없애는 진리, 모든 것을 끊어 없애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모두가 부르길 이 스님을 유교화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육관대사라고도 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연화봉의 도량과 육관대사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인물이 제대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대사의 문화 제자가 수백 명인데 와우, 계행이 높고 신통을 얻은 자가 300여인이더라. 계행이 높다 할 때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행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수백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진짜 으뜸 가는 제자들이 300명이래. 그러면 이 수백 명은 수천 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 중에도 젊은 제자의 이름은 성진이니 성진 주인공 인물 나오나요? 따단딴 뚜두두두두두두두 띵 얼굴이 백설 같고 정신이 추수 같고 나이 20세에 삼장경문을 통치 못한 것이었고 와우 총명과 지혜가 무리 중에 뛰어나니 와우 완전 대사가 크게 중히 여겨 항상 전도할 그릇 그렇지 수제자로 삼을 만하네 그죠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야 육관대사의 수제자로서 육관대사의 뒤를 이을 제자이다 누가 성진이 자 인물 소개하고 있나요 자 누구 성진 진짜 이제 주인공 나온 거야 대사가 매일 모든 제자와 함께 불법을 강론하는데 동정의 용왕이 띵띵띵띵 동정이라는 호수예요. 거기 용왕이 사나봐. 근데 하얀 옷을 입은 노인으로 변신을 해. 그리고 법석은 뭐야? 불법을 강론하는 곳에서 참여해서 경문을 들었대. 이젠 용왕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전기적인 요소죠. 대사가 제자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늙고 병이 들어 산문은 절이야. 절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한 지가 10여 년이니 너희 제자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수부라고 하는 건 용궁이야. 좀 전에 봤던 그 용왕 만나러 가라는 것보다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는가? 그러니까 백의 노인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와서 들었지만 대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용왕이로구나. 성진이 두 번 절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비록 불미나오나 멍청하지만 겸손의 표현이죠. 명을 받아가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기뻐 성진에게 명하니 성진이 7근이나 되는 가사를 떨쳐있고 와 무겁겠다. 육환장을 둘러매고 육환장이라는 것은 6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 표현이 가볍게 동정을 향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성진도 만만치 않은 제자인 거죠. 육관대사를 대신하여 동정 용왕에게 살해하러 가는 성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거죠. 이런 성진이 동정 용왕을 찾아가는 사건, 그 사건이 갖는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건 뒤에 성진이 술을 마시게 돼요. 용왕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서 장난을 치는 행위가 나와요. 즉 이것은 불교에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안 될 일을 하고 결국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후 문을 지키는 도인이 대사께 구하여 말하였습니다. 남학 위부인이 8선녀를 보내어 문 밖에 왔습니다. 자, 이 8선녀 이게 바로 우리는 뭐겠어요? 8선녀겠죠. 대사가 명하여 부르시니 8선녀가 차례로 들어와 인사하고 꿇어앉아 부인의 말씀을 여쭈어 말하였다. 대사는 산 서편에 계시고 저는 이때 저가 누구야? 저는 위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 동편에 있어서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아니하지만 자연히 일이 많아 한 번도 법석에 나아가 경문을 듣지 못하였으니 사람을 대하는 도리도 없고 또한 이웃과 교제하는 뜻도 없기에 시비를 보내 이때 시비는 8선녀가 되겠죠. 안부를 묻고 하늘꽃과 신선의 과일을 드리고 칠보 문금을 구구한 정성을 표합니다. 자, 여기서 8선녀가 육관대사를 방문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연히 일이 많아 한 번도 나아간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도리도 없어. 그래서 이웃과 교제하는 뜻도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위부인이 법회에 참여하지 못함을 사과하기 위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8선녀를 육관대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선과와 보배를 눈 위에 높이 들어 대사께 드리니 대사가 친히 받아 사자를 주어 불전에 공양하고 합장하여 살해하며 말하였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게 이렇게 상선은 하늘로 올라간 신선이에요. 즉 위부인을 가리켜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 하며 이어서 큰 제를 베풀어. 이 제가 제사가 아니에요. 식사 밥을 준 거야. 한 끼니 먹고 가시오. 자, 팔선녀를 대접하여 보냈다. 자, 여기까지 육관대사에게 위부인의 인사와 선물을 전하는 팔선녀. 그러면서 또 한 번 중심인물 주인공들 8명이 뿅 하고 등장을 하는 거네요. 팔선녀 대사께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남악의 물 하나 산 하나가 다 우리의 경계인데 육환대사가 거쳐 기거하시는, 이때 육환대사는 육관대사죠. 경계가 동서로 분명히 나뉘게 되어 연화봉 아래 아름다운 경치를 지척에 두고도 구경을 못한 지가 오래되었네. 이제 우리 부인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왔으니 만나기 힘든 기회다. 10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천재이루. 또 봄빛이 좋고 해가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이 좋은 때를 맞아 저 높은 데 올라 흥을 타며 시를 읊어 풍경을 구경하고 돌아가 궁중에 자랑하는 것이었던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 경치가 어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흥겨워. 그래서 놀다 가고 싶어 이거예요. 자, 뭐 이게 문제가 될 거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될 거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이 자연 경치가 좋아서 놀다 가는 것은 일종의 세속적인 욕망이죠. 근데 이 세속적인 욕망을 도를 추구하는 선녀들이 어떻게 컨트롤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뒤에 성진과 용궁에 가서 용왕을 만나고 돌아온 성진과 딱 맞부딪히면서 서로가 희롱하는 장면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일종의 금기를 위반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서로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올라 폭포에 나아가 흐름을 보고 물을 쫓아 내려가 돌다리에서 쉬니 이때가 바로 춘삼월이었다. 그러니 계절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흥이 오르고 감상에 젖었다. 화초는 만발하고, 자 이건 묘사죠. 여기까지는 딱 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화초는 만발하고 구름과 안개는 자욱한데 봄 새소리에 추능이 호탕하여 물색이 사람을 붙잡는 듯하여 팔선녀가 자연 몸과 마음이 산란하여 추능이 일어나 마치 차마 떠나지 못하여 편안히 웃고 말하며 돌다리에 걸터 앉아 경치를 희롱하니 낭낭한 웃음은 물소리에 어울리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은 물에 비치어 완전히 한 폭의 미인도라고 하면 미인도를 아주 잘 그린 주방의 손에서 갓 나온 듯하였다. 난 주방 그래가지고 무슨 주방장 하는 주방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당나라 때 인물화를 아주 잘 그렸던 화가의 이름이랍니다. 8사람이 그림자를 희롱하며 스스로 사랑하여 능히 떠나지 못하여 나지 저무는 줄 깨닫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연화봉의 봄 경치를 즐기고 있는 팔선녀의 모습이겠네요. 이때 성진이 장면 바뀌고 있나요?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공간의 이동이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야. 전기적이죠?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좌 윗자리에 앉히고 진수성찬이에요. 줄임말입니다.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며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말하기를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광약 미칠 광자죠.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래요.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음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히 파괴 계율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 거절하는 거죠. 용왕이 말하기를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우리가 5계라고 하죠. 뭡니까? 그랬더니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문제는 술은 나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는 달라서 이때 궁중은 용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하게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뭐야? 용궁의 술은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다.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특수한 거야.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일반 술하고는 달라. 그러니 먹어도 돼.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성진이 용왕이 지성이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결국은 마셨다는 거네요. 계율을 위반했네요. 용왕께 하직 인사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으로 돌아오다. 역시 정규적 요소예요. 스스로 깨닫기를 이거 실수했어. On my mistake. 이거죠.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끄게 꾸짖지 않으리요. 한마디로 술에 대한 주계를 어겼어. 그래서 스승님한테 혼날 것에 대한 뭐야? 두려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을 식혀야지. 그래서 냇물로 내려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낫을 씻는데 뚜둥. 이건 또 뭐야? 이 기이한 향내가 나오네. 이 기이한 향내는 향로에서 피운 향의 기운도 아니고 꽃의 향내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가 없어. 이 향내가 뭐지? 하고서는 이거에 대한 정체를 찾으러 갈까 안 갈까? 가겠죠. 용왕이 권한 술에 취해 돌아오다 희한 향을 맡은 성진은 그래서 찾아 올라갑니다.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오는가? 근데 밑에 보니까 뭐예요? 팔선녀가 앉아서 말하고 있네요. 결국 이 신기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향기야? 그렇지. 팔선녀로부터 온 향기예요. 결국 이게 바로 팔선녀의 향기의 정체가 되고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게 되는 거죠.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 6개의 고리가 있는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공손히 2번 절하며 말하였다. 여보살이여 빈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요. 소개하고 있죠. 스승의 명을 받아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돌다리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요. 이게 문제의 상황의 원인이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길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팔선녀가 답내야 말하기를 그래?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입니다. 소개하죠.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얘기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먼저 앉았어. 우리가 먼저 앉았어. 그러니 양보 못하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세요. 거절하고 있죠. 그냥 싫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말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고 합니까?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달마존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승려는 갈립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당신은 육관대사의 도를 배웠다면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하고 다툽니까? 너 실력 없지? 이러는 거죠. 존심 긁고 있네요. 석계 위에서 마주친 성진과 팔선녀의 어떤 티카타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썩소를 한번 날리나요?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말하는 것으로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이때 행인은 누가 됐어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금전이 있겠습니까?
마침 명주 아름다운 구슬 8개가 있으니 자 팔선녀니까 딱 8개야.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촥 하고 손을 들어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와우, 도수를 부렸어요. 팔선녀가 각각 주워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한번 웃고 뿅 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명주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자, 요건 거의 전기적인 요소면서 환상적인 장면이죠. 결국 성진은 잔재주로 팔선녀를 희롱했고요. 그 다음에 팔선녀가 성진이 만들어준 명주를 받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들 사이에는 무엇이 두둥 인연이 맺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성진이 석기호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따르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질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뭔가가 좀 부족하죠. 그죠? 늦게 온 이유는 만류한 것도 있지만 술을 마셔서죠. 또 뭐야? 팔선냐고 농땡이 치느라고죠. 요거는 살짝 감추었어요. 그죠? 왜 감췄죠? 그거는 술을 마셨다는 것은 계율을 어겼다는 거죠. 물론 팔선녀하고 희롱한 것도 역시 계율을 어긴 거야. 즉 호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선생님 이런 근거가 어딨어요? 라고 한다면 얼굴이 붉어지자 성진이가 개울에 내려가서 물로 뭐예요? 얼굴을 씻고 술기를 낮추려고 하죠.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이제 저녁이 된 거네요. 선방은 침선하는 방이고요. 팔선녀와 희롱하고 연화도량으로 돌아온 성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 성진과 팔선녀예요. 왜? 핵심 사건이 성진과 팔선녀니까 이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는 것이 갖는 의미. 이 9명이죠? 8명과 1명이니까 만남의 의미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요거는 뒤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역할을 물을 때는 항상 그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말을 합니다. 중해 공부에는 3가지 행실이 있다. 몸과 말씀과 뜻이다. 근데 네가 용궁에 가서 술을 취했어. 술을 취한 것은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몸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팔선녀와 언어로 수작을 하고 그 다음에 희롱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말씀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뜻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몸과 말씀과 뜻이라는 3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라고 육관대사가 성진을 마구 베리베리 마치하게 화를 내고 혼을 내요. 즉 이 성진과 팔선녀가 만나서 재주를 부리고 언어를 수작하는 것은 불교에서 그 많은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괴는 결국은 성진으로 하여금 인간 세상에 쫓겨나게 하는 계기, 원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김만중의 구몽 발단의 전반부, 당나라 때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대사의 명으로 용궁에 갔다가 술을 얻어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와 서로 희롱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